자, 116쪽에 116조가 있죠? 예, 맨 밑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116조 제1항을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행위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흠결의 문제, 의사의 흠결의 문제가 생기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요건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걸로서도 자주 나오는데 갑이 본인이고 을이 이제 대리인이고요. 병이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예를 들어 무슨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행위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근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답니다.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 그래서 이거 사례 문제로 나올 때 본인은 다 유혹하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본인은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쨌다는 건 볼 필요 없고 뭐만 보신다고요? 대리인만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갑에게 사기치고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사기쳤다는 말이 없는 한 이건 정상적 의사표시니까 얘한테 어쨌다 이런 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 을에게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비진이. 근데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본인이라는 사람은 비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선의 무과실. 그런데 대리인은 비진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럼 병은 본인 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가 선의 무과실이냐는 꼬드기는 거고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무효는 당연히 표가는 다 누구한테 가요? 본인이 가니까 얘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사기당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당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얘만 보는 거니까. 그럼 취소는 을이해요, 갑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모든 효과는 다 본인이 가니까. 근데 기준은 다 누구냐면 대리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근데 갑이 병에게 이중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럼 원칙은 이중 매매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하죠.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 어떤 말이 나오면 무효해요? 갑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병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었고요. 정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었어요. 근데 이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선의자인데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대요. 그러면 이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는 보는 거 아니고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대리인이 가담했다면 기준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이것을 매수합니다. 근데 이 매수한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하자 있는 부동산을 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고 했냐면 담보 책임을 물어요. 근데 이 담보 책임은 하자 있는 걸 살 때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되고요.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샀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인은요,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았어요. 지의 상태고 대리인은 전혀 모르는 부지의 상태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죠.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얘 몰랐대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몰랐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기준은 다 누구냐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백사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있었어요. 불공정 행위할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했다면 궁박은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궁박은 본인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건 전부 다 누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대리인 기준인데 불공정 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2항에 볼게요. 2항. 2항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2항은 1항과 다른 점은요. 2항은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 가운데 본인의 지시, 핵심어는 지시예요.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본인은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대리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얘 기준이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2항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뻔히 알고 있는 갑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야, 대리인,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서 병한테 사.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나중에 나는 알았지만 우리 대리인은 몰랐네. 네가 책임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누가 기준이라고?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거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체크 플러스 박스가 있는데 별표 하나 해두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누구라고 했어요? 대리인. 그게 이중매매 사건이야.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차고에서 기준되는 자. 뭐라고 되냐면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에게 차고가 없는 경우 본인의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누가 차고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예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줄 가운데 본인이 뭐 했다고요? 지시해놓고 우리 대리인 몰랐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는데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계약금을 횡령할 의사로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남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자기 대리인 을한테 야, 나 부동산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을은 이 A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리권은 있는데 근데 이 을이 이 부동산을 팔 때 처음부터 잘 됐다. 나 돈 필요한데 이 돈 받아서 내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돈을 받아서 본인에게 준 게 아니라 들고 뛰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은 대리권은 있었지만 그 대리권을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배임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본인 갑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A가 얘한테 대금을 다 완납했어요. 그럼 얘한테 등기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돈은 우리 대리인이 들고 도망갔으니 한 번 더 주셔야 해. 그럼 더 줘야 안 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얘 대리인이 사고 친 거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근데 언제나 책임을 지라고 하면 본인에게 가혹하니까 이 책임 조절을 위해서 뭘 적용하냐면 비진의 표시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자, 비진의 우리 공부했잖아요. 비진의는 원칙은 유효인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무효. 그러면 이 A가 의뢰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A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남용되었다. 대리권 남용 이 말 나오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비진의 단서 적용한다. 그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냐면 1980년대 초반에 그 명성그룹 사건이 제일 대표적. 명성그룹 기억나세요? 명성콘도. 지금은 다 한화가 다 가져가 버렸지만 그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었는데 이 김 회장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였냐면 은행이에요. 은행. 그리고 이 을은 그 해화동 지점 대리였는데 이 김 회장이 이쪽에다 뭐라고 하냐면 돈을 좀 끌어모아라.
끌어모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나중에 후사할게. 그래서 이제 이 을이 A, B, C 등의 고객에게 돈을 끌어모아요. 얘는 돈을 입금받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행 직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은행으로 입금한 게 아니라 빼돌린 거죠. 대리권을 뭐 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그럼 원칙은 이 본인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원칙은 져야죠. 은행 창구 가서 입금했으니까 얘가 들고 도망가든 어쨌든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판 도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을이 이제 급하게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한테 입금한 사람은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합니다. 금리 3배면 엄청난 거죠. 지금이야 금리가 거의 뭐 제로금리지만 80년대 초반만 해도 금리가 엄청 셌어요. 거기에 3배를 보장해요. 그리고 아무나 막 받으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입금하는 사람 암호를 되게 합니다. 암호. 뻐꾸기, 뻐꾹 이렇게 해야지만 입금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식으로 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통장을 전부 다 수기식으로 작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장에다 손으로 써주는 거예요. 첫 거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고 이 ABC는 예외 없이 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럼 사채업자들에게 입금을 받으면서 시중금리 3배를 보장하고 암호를 대고 통장을 수기식으로 작성을 했다면 본인이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게 비진이 단서예요. 118쪽에 체크 플러스 밑에 나오죠? 거기에 줄 거두세요. 체크 플러스 제목에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견해라고 되어 있죠. 비진이 단서 유추 적용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별표 2개 해두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근데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에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가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줄 그어두시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병이 상대방이고 근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수권을 통해서 을이 대리권을 갖게 되었는데 얘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18세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하여 갑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 갑은 자기가 미성년이다라는 걸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제한 능력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취소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17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리 행위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가 제정신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그건 무효예요. 그러면 본인이 자기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걸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대리인이었다면 제한 능력자로 한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얘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취소할 수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필요하면 대리인은 무조건 미성년자 쓴다 그랬죠. 미성년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미성년자 써서 잘하면 잘했어요. 만난 거 사주고 못하면 취소하고 완전 내 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인을 제한 능력자로 선임했다면 그건 완전 유효해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을이 갑의 대리인 미성년자 18세 미성년자인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증여해 주신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를 A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갑의 대리인 미성년자 을이 자기 아파트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럼 얘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차이점 뭐냐면 이건 지금 대리행위 한 거예요? 자기 법률이에요. 자기 법률행위를 했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떤 지위에서 한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럼 하나만 더 보면 마지막으로 갑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었어요. 아까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기초적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 위임계약을 통하여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그러면 미성년자 을이 본인 갑과 체결한 위임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 위임계약이 누구의 대리행위를 해준 거면 117조에 따라 취소 못해요. 근데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하는 거예요. 이 위임계약은 누구 대리해 준 거예요? 자기 법률행위예요.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행위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별표해 두시라고 한 거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완전히 유효합니다. 취소 못하고.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볼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1번. 이거 아까 우리 뭐에서 본 거예요? 대리권 관련해서 제한해 본 거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랑 두 번째는 뭐예요? 채무이행. 근데 이때 채무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없는 것만 된다고 했죠. 그러면 1번은 돈 빌려준 게 있고요.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채무의 이행은 완전한 채무를 이행. 다툼이 없는 거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반대되는 권한이라고 했죠.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금 수령 권한이 있고요. 4번.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이에요? 각자들이. 공동대리가 예외라는 점 조심하시라고 했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얼마큼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그러나 이용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죠. 자, 대리효가 전부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되냐면 본인.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 뭐 취소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다 누가 행사하는 거냐면 본인이 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면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는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본인은 의사 능력 없어도 돼요? 그거 조심하세요. 둘째 줄에 줄 걷으세요.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은 행위 능력은 물론 의사 능력도 필요하지 않으며 법률 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우리 능력하면 3개였잖아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권리 능력은 누가 갖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결정 안 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효과만 귀속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린애기들, 2살 먹은 애들, 3살 먹은 애들 의사 능력이 없죠. 본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모가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 대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나와요. 복대리. 복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갑이 저예요. 대리인은 누구냐면 제가 소송이 생겨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그럼 얘가 대리인이죠. 근데 요 변호사 소송 대리인이 잘 나가는 변호사여서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 변호사한테 이 사건 네가 해라고 떼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리라고 불러요. 그럼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인이 예를 들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이 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변호사가 사건 떼준 변호사가 소송하면 승패소의 효과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본인.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일단 복대리는 시험에 나오면 개념, 정의에서 물어보거나 또는 선임 여부와 책임에서 물어보는데 그럼 일단 조심하실 점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현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복대리인 선임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건. 현명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복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OX에.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라고요? 자기 이름. 그렇죠? 본인은 얘잖아요. 얘니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요. 그러면 이 선임 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을 보면 이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일까요? 아니면 자기 행위일까요? 자기 행위지 대리 행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을 위하여 현명했다면 선임 행위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대리행위가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법률행위지 본인의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선임하고 나면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것도 뭐 대리인의 대리인 이런 말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건 항상 본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뭐 한다고요? 선임. 그럼 얘는 무조건 임의 대리. 그러니까 얘는 복대리는 법정 대리 없어요. 전부 다 임의 대리예요. 왜냐하면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뭐 하니까? 선임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 복대리는 누구한테 나온 거냐면 대리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복대리는 절대로 대리인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존재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고요.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복대리는 절대로 이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전세권 가면 또 공부할 텐데 전세권자가 자기 권한 내에서 또 빌려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전전세요. 그럼 전전세는 뭘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전세권 못 넘어가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전전세도 소멸하죠.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복대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고 나면 누구의 대리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얘랑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얘도 대리인이니까 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죠. 누구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할 때도 당연히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될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얘 시켰는데 얘랑 계약했는데 얘가 다른 사람 막 대리하면 얘가 피해볼 수도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없어요. 조문을 좀 볼게요. 일단 120쪽에요. 120쪽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줄거두세요.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줄거두세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문 보는데 120조를 보세요. 120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그럼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 법률 행위니까.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게 했으니까 걔가 사고 치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을 지라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규책 사유가 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한 거예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뭘 하느냐면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 그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임의대리예요. 오른쪽에는 이제 법정대리 122조를 보세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법정대리는 임의대리와 달리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거워져야죠.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임도 무제한인데 무과실 책임인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근데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책임을 줄여줘야죠. 뭘로 줄여줘요? 전조 제1항이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요. 정리되셨어요? 예. 그래서 안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에 별표 2개 해두세요. 핵심에서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게. 별표 2개. 자, 내용을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선임 가능한 경우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뭐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의 문제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이제 과실이란 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지명을 해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명을 했어도 불성실하거나 또는 부적임함을 알면서 뭘 안 했냐면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임의대리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근데 언제 할 수 있냐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또는이에요. 둘 다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과가 아니라 승낙 또는 이나. 우리 시험에는 한번 뭐 나오느냐면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선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을이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근데 얘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고 쳤대요. 그러면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임을 을이 누구한테 지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지라는 게 아니라 선임하고 감독할 때 뭐가 있었으면 과실, 부주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 드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뭐 하는 사람 대리인이었냐면 얘가 갑의 재산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병이 의뢰한 사람이 병을 선임을 한 거예요. 근데 선임할 때 재산 관리할 사람이니까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인상 참 좋으셔 이러면서 선임을 했어요. 나중에 선임하고 봤더니 다른 범죄도 아니고요. 횡령죄가 전과 5범이에요. 횡령죄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6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물론 얘가 사고 쳤으니까 얘는 당연히 잘못한 건데 을이 본인에게 이런 피해가 안 생기게 했으려면 얘를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충분한 주의무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라고요? 을이 갑에게 져라 이거죠. 그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본인이 지명을 한 거예요. 대리인, 병이 어때? 난 얘 마음에 들어. 얘 좀 써? 라고 얘를 뭐 했다고요?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찍어준 사람이니까 응 하고 얘를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야. 근데 얘가 사고 친 거야. 그러면 본인이 지명해준 사람이 사고 쳤다면 대리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질 필요 없다는 거야.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명에 의해서 선임하고 보니 얘가 상태가 영 안 좋아요. 무지하게 불성실하고요. 부적임자예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일러야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해야 될까요? 통지라거나 아니면 해임을 했어야 돼요. 근데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해 준 자라고 하면 원칙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건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해 줬어도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았다. 그때 사고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요. 통지와예요? 통지나예요? 통지, 둘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통지를 하거나 통지 안 했으면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안 했다면 책임을 져라. 요게 지금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간단해서 적지 않아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어떻게 지라고요?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어요. 책임져야 안 져요? 그래도 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임의대리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 책임져야 안 져요? 얘는 과실 책임인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이에요. 거기까지고. 근데 이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어요. 막 질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못하니까 복대리인 선임한 거야. 그때 책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줘야죠. 뭘로? 이 선임 과실 책임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무과실 책임인데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으로 경감되어진다는 거죠. 그 표 구별해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구별해서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복대리인 지위가 나옵니다. 1번에 대리인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조그마한 글자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고, 괄호 2번에 상대방에 대한 관계, 상대방을 대할 때는 얘도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똑같이 갖는 거고요. 3번 본인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아요. 똑같이 법률행위 하게 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 청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고. 그래서 결국 복대리인도 대리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뭘 볼 거냐면 표현대리 공부할 건데 이 표현대리에서 표현대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복대리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내요. 그럼 복대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표현대리 말 나오면 성립할 수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있다. 얘도 대리니까.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뭐 복대리의 경우에는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틀려요. 얘도 똑같은 대리니까 요건을 갖춘다면 얘도 무조건 뭐가 성립할 수 있다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123쪽에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의존한다고 했고요.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대리와 표현대리 관련해서 물어보면 복대리도 똑같은 대리이기 때문에 읽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빨리 읽으면 꼭 맞는 것 같아요? 대리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틀렸어요? 대리인의 대리 행위라고 하면 틀리고 대리인의 자신의 행위라고 해요. 자신의. 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자, 원래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말이 나왔어요? 부득이한 사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시켜줍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이 하지 말라는데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자, 여기까지 일반 대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무권 대리가 나와요. 힘드세요? 네. 기운 내시고. 저도 어제 요즘 계속 목이 안 좋아서 또 병원 어제 갔더니 2군데 성대 결절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가능한 한 목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대리 봤는데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대요? 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유권 대리라고 했어요. 그럼 유권 대리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돼요.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 대리라고 해요.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일단 개념 정리하실 때 우리가 무권 대리라는 얘기를 쓴다는 건 그 사람이 행위할 때 현명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무권 대리는 현명은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걸 무권 대리라고 한 거죠. 근데 현명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남의 걸 팔아먹으면 그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와 무권 대리는 유사하지만 차이점 뭐냐면 어떻게 팔았느냐.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으면 무권리자인 거고요. 현명을 하고 팔아먹으면 무권 대리. 그러니까 대리란 말은 최소한 뭐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현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얘랑 구별되시죠? 갑이 을의 물건을 팔아먹는데 대리권도 없으면서 제가 갑의 대리인이에요 라고 팔아먹으면 뭐예요? 그럼 무권 대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아먹어요. 그러면 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요? 자기 이름. 그건 무권 대리란 말, 대리란 말을 쓸 수 없고 그건 뭐예요? 무권리자 행위가 돼요. 이때 무권 대리는 광의,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인데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표현 대리와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현재 통설은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 대리랑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같은 무권 대리인데 왜 두 가지로 나누냐면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면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125조.
126, 129 세 가지인데 125조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권한을 넘었다고 해서 줄여서 월권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멸권대리라는 말을 129조에 쓰기도 해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줄 거야 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사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줄 테니까 얘한테 사세요 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갑이 을에게 실제로 수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얘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대리권이 있나 봐 선의 무과실로 얘랑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125조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6조는 제목이 뭐예요? 권한을 넘었다. 월권이에요. 그러면 126조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 기본적인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월권이죠. 예를 들어 임대차에 대리권이 있는데 임대차라는 게 아니라 서류 받아다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를 할 권한이 대리권이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대리예요. 근데 상대방은 갑이 을한테 서류를 줬고 을이 그 서류 가지고 와서 처분할 권한,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선의 무과실이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본인이 져야 돼요. 이게 월권대리고요. 129조는 제목이 멸권대리니까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된 거죠. 그래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을 대리해서요. 병에게 수금, 돈을 받아갈 대리권이 있었어요. 수금 권한이. 근데 얘가 돈 받아가지고 갑 잘 갖다 주다가 필요하면 자기가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수권을 뭐 했냐면 철회했어요. 그럼 대리권이 이제 소멸했죠? 근데 얘가 또 찾아가서 아 제가 갑 대리인 을인 거 아시죠? 요번에도 저에게 대금 주시면 돼요. 대금 줬어요.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거죠. 그럼 병은 갑에게 또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권대리예요. 몇 가지 보셨어요? 세 개. 야, 너 대리권도 안 줄 건데 왜 준다 그랬어? 책임져. 이게 125조예요. 야, 너 왜 배신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책임져. 126조예요. 야,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129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소위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하는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그 외관 때문에 마치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외관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결론적으로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대리와 지지 않아도 되는 무권대리 중에 어느 게 훨씬 넓을까요? 이게 넓은 거예요. 표현들이 딱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외관에 대한 책임이다. 누가 책임을 지라고 했냐면 본인이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집니다. 조심하실 점은 이건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든지 또는 전득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을병 중에서 누구를 위한 제도라는 거야? 오로지 요 상대방, 직접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본인이라는 사람이 표현 대리야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주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 이거 지금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그럼 본인은 원하면 뭐 하면 돼요? 얼른 추인하면 되지 얘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고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전득자야. 승계인이죠.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얘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병을 위한 제도지 다른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득자라든지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주장하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두셨죠? 그래서 결국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본인이 집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외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원래는요.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위해 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본인의 일정한 희생하에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을 희생하면서 보호해 주려면 얘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는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경우까지는 보호해 주지 않아요.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자, 그러면 유권대리 주장 소개.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유권대리를 주장했대요. 그럼 이 유권대리 안에 표현대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소송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져야지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과실상계란 말은 이 과실상계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보통 이제 그 손해배상할 때 과실 비율을 정하잖아요. 그럼 과실만큼 뭐 하는 거예요? 상계. 그러니까 보통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 보상해 주세요. 1억 원 배상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법원이 봐가지고 제가 설령 피해자라 하더라도 약간의 사소한 부주의라도 있으면 제 부주의를 감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보통 10대 0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서 있는 차를 들이받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려고 이게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 어떤 차가 이렇게 후진하려고 나오는데 어떤 차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이 후진하는 차와 부딪혔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누구 잘못이 커요? 얘 잘못이 크죠? 얘가 저예요, 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나다가 저 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거 봤는데 이게 까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차가 부딪혔어요.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8대2 정도 나올 거예요. 8대2 정도. 잘 나오면 7대3 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8대2 나올 텐데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차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외제차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눈이 침침 비우고 갔더니 외제차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1,000몇백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문 두 짝 깔았다 그러던데 예. 제 차는 수리비가 7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20% 과실이 있으니까 저한테 1,000만 원 다 받을 수가 없는 20%는 공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상계. 근데 이 과실상계라는 건 언제 적용하는 거냐면 손해배상할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손해배상,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돈이죠, 돈. 돈의 경우에는 감경액을 정하고 이러는데
근데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 갑이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요?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져야지 감경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건 사실 뭐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고요. 과실상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요걸 물어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의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느냐. 그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적인 이행 책임을 져야지. 이건 뭐 돈 물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계란 말 나올 수 없고. 그리고 표현대리인이 법률행위 한 것이 강행규정에 위반이 됐어요. 그럼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죠?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행위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효라도 되는지 그걸 묻는 건데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강행규정이 위반되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리, 병이랑 법률행위 했을 때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누가 이행을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효면 얘가 이행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이행 책임을 지는 거지 돈으로 물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효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하고 첩계약을. 자, 갑을 대리해서 첩계약을 했고 병은 을이 갑을 대리해서 첩계약을 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선의무과실이에요.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원하지도 않았던 첩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행하려면 이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죠.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냐면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해요. 그럼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했을 때 유효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불허가 처분나면 계약은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반드시 유효해야지 얘가 이행을 하는 거지. 이게 무효가 되면 얘는 이행 책임을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고. 그럼 이제 표현대리의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총설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자, 잠깐 볼게요. 125쪽. 4번에 표현대리 특질 나오는데 거기 별표 2개 해두세요. 그 동그라미 1번 줄 그어두세요. 동그라미 1번. 법정 외관 책임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오로지 누구를 위한 제도에? 상대방. 그 다음에 2번. 2번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줄 그어두세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페이지에 4번 줄 그어두세요.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줄여서 말하면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강행법규에 줄 그어두세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줄 그어두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현명해야 되고요. 현명이 없으면 이건 무권대리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권리자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7번, 8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5조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